중앙정보부 공작선 용금호는 전장 52m에 536톤의 1000마력짜리 배였다. 1944년 미국에서 제작되어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전시물자 수송선으로 사용됐다. 중정은 이 배를 1972년 5월 22일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 화물선으로 등록했다. 소유자는 정운길로 되어 있다. 정운길은 용금호를 관리하던 두 중정요원 중 한 사람으로서 선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소령이었다고 한다. 1973년 7월 24일 용금호는 부산 사부두에서 출항했다. 중정요원이 출항 직전에 선장, 항해사, 기관장, 통신장, 조기장을 불러 모았다. 갑판장 이점조 씨에 따르면 중정요원은 우리가 김대중 씨를 납치하러 간다고 말해주더라는 것이다. 중정은 용금호가 출항하기 직전에 선원 2명을 교체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은 선원이 아니라 특수요원이었다. 용금호는 7월 26일 시고쿠의 북쪽 다카마스항에 도착했다. 여기서 화물을 부린 배는 7월 29일 오사카 외항에 도착했다. 용금호의 갑판원 박익춘 씨에 따르면 중정요원이 그에게 혹시 당수나 쿵푸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김대중 씨를 납치하기 위해 용금호에서 내린 사람은 두 요원과 선장, 조기장, 기관 부원 등 5명이라고 한다. 8월 8일 오전 김대중 씨는 도쿄 팔레스 호텔에 묵고 있던 통일당 당수 양일동과 김경인 의원을 2212호실로 찾아가서 점심을 함께했다. 낮 12시 50분쯤 김대중 씨가 방에서 나와 엘리베이터 쪽으로 갈 때 옆방에서 뛰쳐나온 중정 요원들이 그를 끌고 2210호실로 들어갔다. 괴한들은 김 씨를 침대에 눕히고 눈과 입을 막은 뒤 마취약을 묻힌 손수건을 김 씨의 코에 들이댔다. 김 씨를 전송하기 위해 나왔던 김경인 의원은 다른 괴한 2명에 의해 양 의원이 있던 방으로 끌려 들어갔다. 나중에 일본 경찰은 이 방에서 주일 한국대사관 소속 1등 서기관 김동훈 씨의 지문을 채취했다. 괴한 2명은 기절한 김대중 씨를 부축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던 요코하마 주재 한국총영사관의 부영사차에 실었다. 차는 오사카로 달리기 시작했다. 납치자들은 도중에 중정이 운영하던 안가로 김대중 씨를 데리고 들어가 손과 발을 묶고 얼굴은 코만 남기고 테이프로 감쌌다. 다음날 저녁 무렵 납치자들은 김 씨를 모터보트에 태워 오사카 외항에 있던 용금호로 데리고 왔다. 납치범들은 김 씨를 갑판 밑 갓줄을 넣어놓는 좁은 공간에 구겨 넣었다. 용금호가 오사카항을 출항하기 전 일본 관리들이 올라와 선원 수첩을 확인하고 내려갔다. 한여름이라 맨발로 갑판 위를 걸을 수 없을 정도의 무더운 날씨였으니 김 씨의 고통은 대단했다. 김대중 씨에게 식사를 제공했는데 그때는 손목을 묶은 줄도 풀었다. 김 씨는 식사를 갖고 온 선원에게 지금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나? 내가 남한테 잘못한 일이 없는데라고 말했다. 김 씨는 식사는 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했다. 용금호가 현해탄을 건너 부산항으로 접근할 때 중정 요원들은 김 씨를 기관실로 옮겼다. 용금호의 선원들은 김대중 씨의 몸에 돌을 매달아 수장시키려고 했다는 설을 부정하고 있다. 구출용 비행기도 오지 않았고 조명탄도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배에 오를 때 김 씨의 얼굴은 얻어맞은 듯 부어 있었으나 배에 있을 때 구타는 없었다고 한다. 용금호가 8월 11일 밤 부산항에 도착할 때까지 선원들은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한다. 그들은 중정 요원들이 만약 김대중 씨를 바다에 빠뜨려 죽인다면 증거인멸을 위해 자신들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선원들은 저 양반이 살아서 부산에 가야 우리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신경이 매우 날카로워졌다는 것이다. 1973년 8월 8일 박 대통령은 오전에 정소영 신임 농수산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줬다. 김종필 총리, 김정명 실장 등이 배석했다. 박 대통령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집무실에 들어가자마자 김정년 비서실장이 황급히 들어왔다. 외국 통신의 영문 기사를 들고 온 그는 김대중 씨가 도쿄에서 납치됐답니다 라고 보고했다. 바로 전에 김성진 공보수석이 그 외신 자료를 가지고 김 실장 방에 뛰어들어왔던 것이다. 정말이야, 무슨 일일까? 박 대통령의 반응도 놀라움이었다고 한다. 김 실장이 사무실에 돌아와 한 30분 정도 있으니 박 대통령이 인터폰으로 무슨 새로운 소식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실장은 외국 통신의 속보를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집무실로 오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만약 김대중 납치가 사실이라면 4가지가 상정된다고 말했다. 첫째, 중앙정보부의 공작일지 모른다.
둘째, 일본 우익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 셋째, 제1거류민단의 과잉 충성이 일으킨 사건일지도 모른다. 넷째, 김대중 씨의 자작극일 가능성이다. 실장은 즉시 정보부장과 경호실장, 그리고 제1거류민단을 관리하는 부서를 체크해 보고하라. 대통령 집무실에서 물러난 김 실장은 이우락 정보부장, 박종규 경호실장, 그리고 유관 부서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여부를 물었다. 박 실장은 일본의 우익단체 사람들과 교분이 두터웠다. 박 대통령은 그런 박 실장이 몰래 우익 인사를 시켜 김대중 씨를 혼내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했던 것이다. 김 실장은 대통령에게 우리 쪽에서는 아무도 관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그렇다면 김대중 씨의 하부 조직이 자작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신관 회의실에서 주례 안보 회의를 소집했다. 이후락 정보부장도 참석했다. 다음날 박 대통령은 신임 유엔군 사령관 스틸웰 대장을 접견하고 오후에는 정부 여당 연석회의를 주재했다. 8월 10일에는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8월 11일에는 오전 11시 15분부터 55분까지 이우락 정보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부장이 지금 정보부 공작선이 김대중 씨를 납치하여 데리고 오는 중이라는 보고를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그 뒤에 박 대통령 행동으로 미뤄 그런 보고가 있었던 것 같지 않다. 이날은 토요일이었는데 박 대통령은 오후 2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뉴코리아 골프장에서 김진만 공화당 의원, 조선공사 사장 남궁년 씨와 골프를 함께 친 뒤 식사를 했다. 다음 날에도 박 대통령은 오전 11시 25분부터 밤 10시까지 뉴코리아 골프장에서 김진만, 남궁년 씨와 함께 골프를 쳤다. 8월 13일 월요일 오후 3시 8분, 4시 37분. 이때 이우락 정보부장이 집무실에서 박 대통령에게 김대중 납치를 실토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장은 이미 김 씨가 한국당에 와 있고 오늘 밤에 귀가시킬 작정이다 라고 보고했을 것이다. 김정년 비서실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을 부르더니 김대중이가 서울에 와 있대. 놀랍고 엄청난 일이야. 조금이라도 위해가 가해져서는 안 되는데 라고 말하더란 것이다. 한편 김종필 국무총리는 이날 밤 정소영 농수산부 장관과 함께 전국의 목장 실태를 살펴보고 광주에 들렀다가 김대중 씨가 괴한들에게 이끌려 집 앞까지 와서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박 대통령은 다음날 오전 9시 30분부터 20분간 집무실에서 김대중 납치 관련 대책회의를 가졌다. 신직수 법무장관, 윤주영 문공장관, 정상천 내무차관, 윤석헌 외무차관, 이우락 정보부장, 김정년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이 회의는 일단 김대중 납치 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후 4시 김종필 총리가 박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집무실에 들어가니 박 대통령은 화가 잔뜩 나 있었다. 임자는 몰랐어. 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후락, 이자가 그를 옆에다 갖다 놓고 나서야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다음날 박 대통령은 오전 10시 45분부터 정오까지 신직수 법무장관과 이우락 정보부장을 불러 김대중 납치 사건 대책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는 일본에서의 수사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한편으로 정보부의 이용택 국장을 불러 진상조사 특명을 내렸다. 그 전에 이우락 정보부장은 김대중 씨와 친숙한 이용택 수사국장에게 김 씨를 데려오라는 임무를 준 적이 있었다. 이후락 부장은 나에게 직접 가서 설득해 동반 귀국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장은 김대중 씨의 일체의 언동에 대해 불문에 붙이고 적절한 시기에 정치를 재개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겠다는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 국장이 이희호 여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 여사는 이 국장이 가서 설득해도 그분은 귀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마침 그 무렵 미국에 살고 있던 이 여사의 친척이 한국에 왔다. 이 친척을 통해 이 국장의 편지와 함께 이 여사도 편지를 써서 DJ에게 보냈다. 김대중 씨로부터 나도 이제부터 정치활동은 일절 안 하겠다. 가능하면 미국에서 공부를 하겠다는 답장이 왔다고 한다. 그러자 이 여사가 먼저 이 국장에게 같이 가자고 제의해왔다. 이 여사는 내 말은 듣지 않는데 이 국장이 직접 가서 해외 언동에 대해서 불문에 붙인다는 보장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 여사의 제의를 이 부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이 여사에 대한 여권 발급이 자꾸 늦어졌다. 이 국장은
당시 박 대통령이 국법을 어긴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된다고 반대해 이 여사가 가지 못하게 된 것으로 추측했다. 이용택 씨의 증언. 김대중 씨가 나타난 다음 날일 거예요. 청와대에서 극비로 즉시 들어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박 대통령은 처음에 자네가 했나? 라고 바로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했더니 동백님 사건 때는 어떻게 잡아왔느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때는 국내 부서에서 수사를 다 해서 해외 담당 차장에게 자료를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KT 건에 대해서 누가 했는지 자네가 한번 조사해봐라고 지시하면서 누구한테도 보고하지 말고 은밀히 하라. 자네가 조사하고 있는 것을 알려고 하거나 압력을 넣는 사람이 있으면 즉각 보고하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는 아주 섬세해요. 저는 그 순간 박 대통령이 DJ 납치에 개입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이 국장은 아무리 그래도 이우락 부장에게는 보고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궁정동의 부장 사무실로 찾아갔다. 이 부장은 이미 이 국장이 박 대통령을 만나고 나온 사실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 순간 이 부장은 말을 더 더듬었고 커피를 연거푸 마시면서 담배 피우는 손을 떨었다. 이 국장은 청와대에 다녀온 것과 대통령으로부터 조사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 부장에게 말해주었다. 이 국장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런데 왜 데려왔습니까? 이 부장이 설명한 요지는 이러했다. 김대중 씨가 한민통을 만들어 그 의장으로 취임하면 망명정부 수반 행세를 할 것이란 정보가 들어왔다. 망명정부 수반 자격으로서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과 만나면 연방제 통일에 합의할 것이고 북한 측은 한국 정부를 괴뢰시하게 될 것이다. 진행 중인 남북 대화도 중단될 것이다. 김대중을 평양으로 데리고 가려는 북한의 공작이 진행 중이고 김대중 씨도 주변 인물들에게 의견을 묻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그래서 한민통 결성대회를 하기 전에 북한이 손을 쓰기 전에 그를 잡아온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한 뒤 이우락 부장은 장일훈 치안국장을 잘 알죠. 그쪽에서 냄새를 맡은 것 같으니 이 국장이 손을 써 신문에 나지 않도록 해줘요 라고 부탁했다. 물러난 이 국장은 장일훈 치안국장을 만나 물어봤다. 장 국장은 부산 사부들을 관할하는 경찰부서에서 정보가 올라왔다고 했다. 경찰이 오래전부터 정보부의 공작선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용금호가 며칠 전 밤에 부산 사부두에 닿았다는 것이다. 선원들이 술에 잔뜩 취한 것 같은 사람을 부축하여 내렸다. 선원들은 그 사람의 머리를 우도수로 덮어 씌웠다. 초소 경찰관이 저 사람 누구냐고 물었다. 용구모 선원인데 술에 취했다. 용구모 선원들은 그 사람을 데리고 앰뷸런스에 탔다. 이를 본 경찰관이 앰뷸런스에 차 번호를 적어두었다가 상부에 보고한 것이다. 이용택 국장이 그 번호를 받아 정보부로 돌아와 운송부서에 확인하니 정보부가 운영하는 앰뷸런스임이 밝혀졌다. 이 국장은 바로 앰뷸런스의 운전사를 불렀다. 부산 사부두에서 태운 술 취한 사람이 누구였지? KT였습니다. 태우고 어디로 갔나? 충청도에 있는 우리 안가로 갔습니다. 누가 한 것 같아? 공작단이지 누구겠습니까? 밖으로 절대 이야기하지 말게. 이용택 국장은 H, 해외 공작국장을 만났다. H 국장은 김대중 납치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털어놨다. 그 요지는 이러했다. KT가 망명정부의 수반으로 취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둘러 데려왔다. 그를 죽이라는 명령은 받은 적이 없다. 비행기가 왔기 때문에 그를 살려줬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비행기가 순찰 중 상공을 지나간 정도다. 김대중 씨를 기관실에 묶어놨는데 갑판으로 데리고 올라온 것은 바깥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쬐이게 하려는 목적이었지 죽이려 한 것은 아니었다. 칼도 가지고 가지 않았다. 끈을 가지고 간 것은 그를 마취시켜 묶어서 내리려고 했던 것인데 호텔이 너무 높고 대낮이어서 엘리베이터로 내려온 것이다. 이 국장은 박 대통령을 찾아가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낙담한 모습이었다. 이 국장, 옛날 말에 조선 망하고 대국 망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자가 나를 완전히 망칠 작정을 한 것이구만. 박 대통령은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라면서 걱정했어요. 진상을 그대로 밝히면 일본에서 원상 회복과 함께 국가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각하 일본을 잘 아는 김종필 총리와 의논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건의했습니다. JP는 그해 11월 진사사절로 일본에 가서 사과하고 돌아와 정치적 타결을 이뤄냈습니다.